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버린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은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그런 날이면 숨어서 몰래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일찍 배웠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앞에 놓인 길을 최선을 다해 걷는 거야. 보육원 원장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이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재미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특히 과학 시간이 가장 좋았는데 인체의 신비로움에 대해 배울 때면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흥미로웠답니다. 사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은 보육원에서의 슬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지민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곤 했죠. 지민이가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민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왜 의사 선생님들은 지민이를 살릴 수 없었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았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육원에서 잘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업적인 조언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처음 김지영 선생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첫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으로 교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셨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을 때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방과 후 선생님께서는 저를 교무실로 불러주셨어요. 민지야, 내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배경을 언급하면서도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김지영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부와 진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꿈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었죠. 선생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민지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네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선생님께 털어놓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2학년 때 제가 의대 진학을 결심했을 때도 선생님은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의대에 간다고 학비가 엄청날 텐데 라는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김지영 선생님만은 달랐죠. 선생님은 제게 의학 관련 책을 빌려주시고 주말에 의학 특강을 들으러 갈 수 있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3학년이 되어 입시 준비가 본격화되었을 때 선생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겨우 1학년 때에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3학년 때까지도 특별히 저를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종종 간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기억,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죠. 선생님은 그런 제 이야기를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공감해 주셨어요. 민지야,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너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넌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해왔어. 선생님은 저에게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든든한 버팀목, 때로는 인생의 길잡이 같은 존재였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선생님은 제게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 남편분과의 사랑 이야기, 아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선생님을 한 인간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김지영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학교 생활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선생님은 책상을 정리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평소와는 다른 쓸쓸한 미소였어요.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선생님은 주변 교무실 선생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민지야,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치료를 받아야 해. 너도 알다시피 입시는 너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없어도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눈 밑에 그늘이 얼마나 짙게 내려앉았는지 알아차렸어요. 선생님이 아프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선생님 없이 어떻게?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생님이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입시가 끝나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줄 때 주려고 했는데 미리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상자 안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항상 자신을 믿으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 말을 남기고 선생님은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그 펜던트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꼭 쥐고 있던 보물이 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혼자서도 잘 해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방향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융통성 없이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선생님은 항상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의대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까지 해부학 공부를 하고 실습을 준비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인 수연이의 부탁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 흔한 소개팅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수연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본 순간 그의 훤칠한 외모에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그리고 자상하고 지적인 모습이 좋았죠.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 또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소개팅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제가 밤늦게 당직을 서고 지쳐 있을 때면 병원 앞에서 기다려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고, 저는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에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 제가 자란 환경.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시부모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는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먼저 그의 어머니와 식사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남편과 저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어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이 문 쪽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여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윤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김지영 선생님이셨어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제 인생의 멘토셨던 그분이 바로 남편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선생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지, 너 민지 맞지?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생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셨던 선생님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민지랑 서로 아는 사이야? 선생님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남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야. 내가 가장 아꼈던,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 학생.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되셨다고 했죠. 선생님도 그때 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 연락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단다. 저는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의대에 합격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야. 네가 원하던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물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너희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될 인연이라 그렇게 내 마음이 쓰였나 보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놀랍고 기쁘다며 이건 분명 운명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후로 저와 남편 그리고 선생님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선생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남편이 아버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편지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출했던 진로 에세이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고 그 아래 선생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민지야, 네가 쓴 나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네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제는 내 아들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주어 더욱 기쁘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께 받은 따뜻한 격려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어릴 적 꿈꿨던 그 삶을 살고 있죠. 남편은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선생님은 이제 저의 시어머니 되어 여전히 지금도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여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김지영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연들이 만들어준 이 행복한 삶에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또 어떤 놀라운 인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특별한 인연에 대해 사연을 신청했어요.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던 상견례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한 첫 공식 만남인 상견례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입니다. 29살에 3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죠. 제 예비 남편인 재원 씨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원 씨의 부모님은 조금 먼 지방에 살고 계셔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재원 씨의 이야기로만 예비 시부모님을 알고 있었죠.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웃으며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길 바랐어요. 드라마만 봐도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는 워낙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우리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아빠도 드물게 정장을 입으셨죠. 두 분 모두 딸의 중요한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저만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재원 씨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재원 씨는 긴장한 듯 살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모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김미란 씨? 맞으시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자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테이블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원 씨의 아버지도 뒤따라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재원 씨, 그리고 저희 아빠까지 모두 깜짝 놀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재원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 씨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자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인가 걱정이 앞섰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제서야 재원 씨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아빠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김미란 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재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미란 님이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비가 너무 심하게 내렸어요. 시골이라 도로가 너무 좁았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그만 미끄러져 전복되었죠. 재원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저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8개월 된 뱃속의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미란 씨가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홀로 저를 차에서 꺼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밤 미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거긴 정말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뱃속의 아이가 저인가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미란 씨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 재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했어요. 그때 저도 임신 중이어서 더욱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도와드린 후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제 연락처를 남겼지만 그 후 제가 떠나게 면서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찾았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함만 알고 있었고 다른 정보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연인이 되어 만나게 될 줄은.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재원 씨의 가족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재원 씨는 조용히 일어나 저희 엄마께 다가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도 재원 씨의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30년 전의 인연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의 완성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 재원 씨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께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 당일 병원에서 어머니가 남기고 간 쪽지였어요. 그 쪽지에는 간단한 연락처와 함께 아이와 어머니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는 그 쪽지를 30년 동안 간직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은인을 꼭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가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필연인지도 모른다고요. 30년 전 어두운 빛 속에서 두 여성의 만남이 오늘 우리 가족을 만든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가끔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 다른 길로 갔더라면 혹은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그날의 선택과 용기가 30년 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상견례 날은 단순한 첫 만남의 기념일이 아닌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의 재회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두 가족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견례 날 예비시댁에서 친정엄마께 올린 그 큰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30년 동안 간직해온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30년 후 우리 아이 연이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될 때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인연의 소중함과 선행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저희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재원 씨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재원 씨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김미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앨범은 재원 씨의 성장 과정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께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로 가득했어요. 재원 씨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사진.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감사하는 짧은 글을 남겨두셨던 거였어요. 그 앨범을 보면서 저는 마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깊고 넓게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가족과 시댁이 모두 모였을 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30년이라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내 차가 전복되고 빗속에서 혼자 절망하고 있을 때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사돈이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재원이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나도 임신 중이었고 당신의 상황이 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 뱃속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또 그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내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당신은 그날 밤 빗속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주셨고 저와 재원이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려고 그동안 못 찾았나 봐요. 고마워요, 사돈.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비친 한 줄기 빛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따스함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일어난 충격적인 배신과 제가 발견한 더 큰 진실, 그리고 완벽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봄 저희는 결혼했어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던 우리는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얼마나 자주 하시던 말씀인지.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도 친정처럼 편했으니까요. 그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걸. 변화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미세한 것들이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갈까? 아,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다음 주는? 그때는 시부모님이랑 약속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죠.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명절에도 친정은 얼굴만 비치고 시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자꾸 까먹네. 그때마다 불안했던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3개월 전 모든 게 시작됐어요. 감기로 회사를 쉬고 집에 있던 날이었죠.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오셨는데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현관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날 저녁 남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사전 연락도 없이. 이상했어요.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불쑥 오셨을 땐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었나요? 그리고 2주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급한 회사 일이라며 주말 외출을 했는데 우연히 시부모님 인스타를 보다가 발견했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제주도 3박 4일. 우리 며느리 될 사람과 첫 만남. 네? 며느리요? 충격과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조사.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우선 변호사를 만났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제 명의였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변호사가 찾아낸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작년에 구입한 거더라고요.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현금 구매. 어떻게 가능했을까 찾아보니 매달 시부모님께 보내는 500만 원, 그리고 시부모님이 매달 300만 원씩 모아주신 돈. 7년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새 며느리였어요.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지만 남편은 지금 가면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신다며 발을 뺐어요. 결국 친정아버지 혼자서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 며느리는 역시 효심이 깊네. 친정엄마 일 있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넘어지시기 직전 누군가 일부러 물을 쏟아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새 며느리였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때도 있었죠? 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허탈한 마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봤어요. 그 여자와 함께. 남편은 그 여자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작년에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은 직장에 2주 휴가를 내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휴가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도 긴급회의를 핑계로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설날 때는 더 심했어요. 시댁에서는 명품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뱃돈을 주시면서 친정에 갈 때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며 마트 상품권을 들고 가게 하셨죠. 작년 김장철에는 시어머니 김장할 때는 일주일 내내 휴가 내서 도와드리고 제가 친정 김장하러 간다고 하니까 시댁 김장도 못다 했는데 친정은 무슨 이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아픈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하면 아프면 구급차 불러 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시댁 강아지 병원 데려간다고 하면 남편한테 빨리 휴가 내서 강아지 병원 모시고 가 라고 하시고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가족 여행은 늘 제주도 5성급 호텔이었죠. 렌터카도 외제차로 끊고 1인당 100만 원 넘는 패키지까지. 근데 친정 부모님과 가는 여행은 돈이 없다며 시골 펜션에 경차를 빌리더니 식사도 편의점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용돈도 너무 차이가 났어요. 시어머니 용돈은 매달 100만 원씩 빠짐없이 드리면서 친정어머니는 20만 원도 아깝다고 심지어 그 20만 원마저 다음 달에 줄게 하고 자주 미루곤 했죠. 집안 대소사는 더 심했어요. 시댁 큰 아주버님 환갑잔치 할 때는 5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친정이모 환갑에는 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기념일은 말도 못해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호텔 뷔페에서 온 가족이 축하하고 금반지에 상품권까지 드렸는데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은 문자 한 통으로 끝내더라고요. 심지어 제 생일에도 시어머니 생신 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케이크 커팅하고 명품백까지 선물했으면서 제 생일은 아 맞다. 생일이었지? 하고 대충 넘기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명절 때 세뱃돈도 시댁 조카들은 한 명당 50만 원씩, 친정 조카들은 10,000원짜리 한 장. 이런 차별이 매년, 매달, 심지어 매일같이 계속됐어요. 그때는 남편이 시댁에 효도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철저한 계산 하에 이뤄진 거더라고요. 특히 집안 행사 규모도 너무 달랐어요. 시댁은 뭐만 하면 비싼 한정식집 대관에서 100명은 기본. 친정은 코로나 조심해야지 하면서 집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제가 둘째를 유산했을 때도 시댁 쪽 가족이 감기로 입원했다고 하면 간병인의 도우미까지 붙여주더니 저는 혼자 산부인과 가서 처치받고 퇴원할 때도 택시 타고 와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남편의 옛날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7년 전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어요. 이번에 소개한 애 어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걔 재산이 걱정 마, 내 동생 친구 지민이 있잖아. 나중에 그 애랑 결혼하면 돼. 지금은 이 애 재산부터 지키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넌 그냥 좋은 남편인 척만 해. 7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비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저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니. 눈물은 이미 말랐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저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증거 수집. 7년간의 카톡 내역. 시부모님과 남편의 금전거래 내역. 제주도 사진들. CCTV에 찍힌 그 여자의 출입 기록. 새 아파트 등기부 등본. 둘째, 숨겨진 재산 조사. 남편 명의 아파트. 시부모님과의 금전거래. 해외 계좌 내역. 가상화폐 지갑.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부동산에 우리 집을 내놓았어요. 일주일 만에 팔렸죠. 새 집으로 이사하고 며칠 뒤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안 열리네? 우리 집 팔았어? 당연히 비번도 바뀌었겠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무슨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내세 신부와 함께.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도 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니? 오해가 있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노트북을 켰어요. 7년 전 카톡부터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어머님 계획대로 잘 돼가나요? 7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여자는 조용히 사라졌죠.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 첫째, 위자료 10억. 둘째, 4명의 아파트도 내가 가져갈게. 셋째, 7년간 시부모님께 보낸 돈 전액 반환. 미쳤냐? 그걸 어떻게?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서에 가져갈까? 7년 전부터 계획된 사기 결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결국 남편이 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사모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그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7년 전 제 언니도 같은 수법으로.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년간 이런 일을 반복해 왔더라고요. 전 그들의 5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여자의 도움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지금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 클래스도 다니고 있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부모님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제 카페도 오픈했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을 느끼셨다면 바로 의심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아빠를 잃었어요. 그것도 명절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요. 그날 저는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큰아버지 댁에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고 엄마는 크게 다치셨지만 목숨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가 아빠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고 우리는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제대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아빠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시댁에도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와서는 밥만 먹고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남편한테 잘 땐 자고 잘 챙겨 먹으라고 우리 아들 힘들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걱정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희 엄마와 아빠를 잃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는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엔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항상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는 자기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며 저를 탓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만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아버지만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하루아침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시아버지는 뒤에서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다고 자주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그 고된 시집살이의 한을 시아버지한테 풀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뭘 아냐고 하면서 시아버지 말씀을 자르고 됐다고 하시면서 듣지도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고 물러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시아버지한테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화풀이가 이제는 저한테까지 향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말에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고,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신혼집과 시댁, 친정은 모두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원래라면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가면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꼭 명절엔 시댁에서 자고 가길 원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 다가왔죠.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납골당에 같이 다녀오자고 하셨죠. 저는 이번에도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다가 낮잠을 자더군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9시에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니 엄마랑 납골당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따 오후에 시누이도 오는데 어딜 가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엄마 혼자 납골당 가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는 혼자 납골당을 다녀오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는 시누이까지 보고 저녁까지 차리고 치우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왜 옆에서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제가 유난 떤다며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화가 난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한테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며칠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중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7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몰래 빌려준 거였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돈을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이 갚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도 크게 싸웠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독하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꼭 그렇게까지 다 받아내야 하냐면서요. 그렇게 일은 계속 터졌고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아빠 기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다음날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아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엄마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데 왜 서두르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혼자 음식 하시는데 가서 도와야 한다고 저희 아빠 제사니까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하다. 주말에도 뻑하면 친정 가고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명절에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네 부모만 중요해? 너처럼 지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필요 없어. 갈 거면 이혼할 각오하고 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참았는데요. 어머님 아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한테도 집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다들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빨리 친정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넌 뭐 하고 앉아있냐며 가라고 하셨죠. 저는 혼자 가겠다고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엄마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긴 했죠. 그 집에서 시아버지는 거의 투명인간보다도 못했거든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한테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저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탓하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 걱정이나 하라고 빚만 있는 주제에 당장 이혼하면 갈 데도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사실 신혼집은 친정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해주신 집이었어요. 명의도 제 명의였죠. 결혼한 지 3년이었으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버텼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수십 년간 참아온 무시와 멸시, 그리고 자기 아들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아들 인생도 망가진 거라고 하셨어요. 재산 분할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 손에 남은 게 많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 무시하고 아들만 싸고 돌던 시어머니는 정작 그 아들한테도 버려졌어요. 남편은 자기 생활하기도 빡빡해서 시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그 뒤로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아마 시아버지한테 돈 갚으라는 소리 들을까봐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한테도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셈이었죠.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저도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죠. 시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고 했어요. 오래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했어요. 전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이 들렸어요. 빚을 갚느라 힘들어한다는 얘기, 승진해서 밀렸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못 보내주고 시누이는 연락도 끊었고 시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사시고 계셨으니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한다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남편도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빚 때문에 새 배우자와도 그 문제로 자주 싸운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셈이죠.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의 말로였어요. 저는 가끔 만약 제가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아마 저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 엄마도 외롭게 지내셨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도요. 엄마는 이제 많이 밝아지셨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저도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잘못된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떠날 용기, 새로 시작할 용기, 내 행복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는 진짜 가족을 만들 거예요. 명절이 행복한 날이 되고 가족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진짜 탄탄한 가정은 한 사람이 떠난다고 무너지지 않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은 위기가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소중한 인생을 눈치 보며 참으며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제 행복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참았다면, 만약 제가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을 포기하고 계속 시댁에 머물렀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엄마도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을 거고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시누이는 계속 돈을 뜯어가고 빚은 계속 늘어났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이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